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미국의 3월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간밤 중앙은행 회의 직후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올릴 여력이 충분하고 시장의 전망대로 이르면 3월부터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되고 더 오를 수도 있다. 인플레 파이터가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물가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신흥국에선 돈이 빠져나갈 겁니다. 소위 달러 빚낸 나라들, IMF에 급전 굴어가는 풍경을 보게 될지도 모르죠. 증시의 몸부림은 그래서 금리 인상 시대의 미리 보기입니다. 개인부터 국가까지 비싼 이자의 시대에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올린다고 하네요. 즉 비싼 전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청 기간도 확대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미국의 배터리 3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오늘 상장 소식 있죠? 이 어느 가격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될지 시장의 관심사인데 실시간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설 연휴에 정부가 이동 자제를 촉구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겠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럴 때 징수를 안 해왔는데 정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좀 늘어날 것 같다는 소식도 있고요.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이거 공모주 청약 들어가신 분들 많으시죠? 시초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요거 한지영 연구원이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한국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맛이 하나 있습니다. 단짠? 아니요, 매운맛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매운맛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이 매운맛에도 숨은 과학이 있다고 하네요. 서울대 강병철 교수와 함께 알아볼게요. 또 경제탐사 시간에는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되는데 사람한테 일 시키다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면 경영진도 처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과 언론 보도 행태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여러분의 의견 두루 청취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조건이 좀 완화된다고 하는데 이게 비싼 전세도 보증한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어제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의 가입 한도는 올리고 신청 가능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상품명은 전세 지킴 보증인데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주금공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리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는 이 상품의 가입 한도가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금 5억 원까지, 지방은 3억 원까지였는데 오늘 신청분부터는 수도권 기준으로 7억 원까지, 그리고 지방은 5억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신청 가능 기간도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 기간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2분의 1만 지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치면 원래는 6개월 동안, 초반에 6개월만 가입 신청을 받아줬는데 이제는 1년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이 기자님, 이게 전세금이 수도권에서는 기준이 많이 완화돼서 7억 원까지 된다고 했는데 7억 원을 웃도는 전세가 제법 많거든요. 그러면 7억 원까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가 커버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좀 더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네, 요거 설 지나고 알려주세요. 네네. 네, 코스피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의 배터리 3공장을 짓는다고요? 예,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1위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즈가 미국 미시간주에 제3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투자액은 26억 달러, 하나로는 약 3조 1,100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2025년 초에 1단계 양산을 시작해서 앞으로 생산 규모를 연 50기가와트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규모면 1회 충전을 할 때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고성능의 순수 전기차를 약 70만 대 탑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미 얼티엄 셀즈는 오하이오주의 1공장, 테네시주의 2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연달아서 양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3공장까지 합치면 투자액은 총 72억 달러, 하나로는 약 8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LG 엔솔의 북미 시장 공략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미 예정된 북미 고객사와의 합작 법인 그리고 단독 투자를 모두 합치면 LG 엔솔의 북미 내 생산 능력은 200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대자동차하고 LG 에너지솔루션 합작회사 설립하는 것도 공정위가 승인을 했죠. 예, 공정위가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회사 설립을 지난해 7월에 승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 제조사 그리고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제조사 간의 수직 결합이기는 하지만 테슬라와 같은 유력한 경쟁자들이 많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 배터리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이 발생한 우려가 적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 합작회사는 현대차가 차세대 전기차에 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등지에 공장을 세우기 위해 만든 회사인데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등 현대차 그룹 3사가 50%, LG 엔솔이 나머지 50%를 출자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원재료 공급 시장부터 부품 완성차 제조 시장까지 전 과정에서 M&A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앞으로 경쟁 제한의 우려가 없는 기업 결합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하고 승인해서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번 설 연휴에 고향 안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국무총리가 몇 번이나 당부를 했는데 그래도 가시는 분이 꽤 계실 거 아니에요. 고속도로 통행료 어떻게 됩니까? 예,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가 합동설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설 연휴 동안에 이동 자제를 촉구하는 취지인데요. 연휴에 이동 인원의 열의 9은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올해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되고요. 모든 메뉴를 포장만 허용하기로 했고 휴게소의 그 야외 테이블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있지만 가림판이 설치되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도 시행됩니다. 또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 그리고 암행 순찰차를 적극 활용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고속도로 나들목과 식당가 등에서는 상시 음주 단속도 시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설보다 인원이 더 많을 거다, 이동량이 좀 늘어날 거다, 이게 정부의 예상이더라고요. 예, 연휴에 여행이나 귀성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자가 48.8%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설에는 이 수치가 52.8%로 과반이었는데 올해는 소폭 낮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설 연휴에 이동을 할지 말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19.4%에 이르렀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연휴에 하루 평균 40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해보다 17.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예상 이동 인원은 지금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설 연휴 기간까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된 추정치고 아직 이동 여부가 미확정인 세대도 19.4%나 되기 때문에 실제 혼잡 상황은 변동성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뉴스인데 변이가 확산되면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는 나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제 조사 결과는 좀 달랐던 모양이죠? 예,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요. 1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4.4로 지난달보다 0.6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떨 것 같은지,
수입과 지출의 전망은 어떤지 등을 종합해서 산출되는데요. 이 합산한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고요. 이 숫자가 작아질수록 소비 심리가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2월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에도 1월에는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겁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요.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76이었는데 앞으로의 경기 전망은 5포인트 오른 93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의 경기는 그리 좋지 않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확진자 수가 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됐잖아요. 이번에는 왜 다른 거예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학습 효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에 적응하면서 과거 세 차례의 대유행하고 좀 비교하면 그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건데요. 한국은행도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의 기조적인 회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한겨레신문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소식 계속 속보로 아마 들으실 텐데 10,000명이 넘어가고 나서는 체감하는 그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0856님 생각보다 통행량이 많다 이런 말씀 해주시네요. 도로 맞습니다. 털 앞두고 통행량 많은데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의 통행량은 어떨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장 초반엔. 근데 네. 결국 하락 마감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그 1월 FOMC 결과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 중반까지는 나스닥을 포함한 성장주들이 1%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거의 장 후반 FOMC 결과가 나오면서 모두 다 상승폭을 반납하며 끝내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락 요인이 됐던 부분은 일단 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발언을 했다는 점이 시장의 혼란을 유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용 시장을 저해하지 않은 채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많으며 또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적 긴축도 과거보다 조기에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하는 등 최근에 있었던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 때보다 매파 성향이 짙어졌다는 점이 지금 어제 미국 증시에 좀 하락세를 부추겼던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파월 의장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앞으로 내가 본격적인 인플레 파이터가 되겠다. 저는 그런 선언으로 읽혔거든요.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기본적인 베이스 전망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생각해 볼 게 과거의 긴축 사이클에 비해서 고용시장 상황이나 경제 상황, 또 물가 이런 환경들이 지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빠른 정책 정상화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생각해 볼 점은 이 같은 정책 가속화의 충격은 1월 이후에 지금까지 일정 부분 시장에 반영돼 왔고 또 어제 파월 의장이 하나 강조했던 것처럼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양적 긴축을 단행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향후 연준이 시장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최근의 긴축 발작과 같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3주 뒤에 공개되는 1월 FMC 의사록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또 이제 1월 FMC 의사록 발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시장이 그 의사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한 차례 더 확대될 소지를 열어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했죠. 지금 결과 어떻습니까? 예, 정말 그야말로 전 국민 단타 대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 출발은 거의 59만 7천 원으로 거의 더블, 그러니까 거의 100% 가까이 상승세, 공모가 대비 2배 정도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7%대 하락세를 기록하며 지금 주가가 48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 내내 이 주식의 변동성은 굉장히 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22만 명이 공모에 참가를 했는데 네. 시초에 한번 팔고 차익 실현하고 기다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쭉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한 겁니까? 야, 지금 주가 보면 저도 섣불리 예단하기는 네.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거의 차익 실현 지금 하신다고 하더라도 공모가 30만 원에 받으셨으니까 상당 부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익 실현하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증시 전반적인 출발 상황 어떤가요? 예, 지금 어제 1월 FMC 충격이 있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대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0.5%대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이내 하락 반전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급상의 소음, 노이즈가 끼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들 또 연기금들이 편입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주식을 팔고 사고 이러한 것들 전체적인 수급상의 좀 교란들 왜곡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지금 아까 좀 전에 한 1분 전에만 해도 1%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다시 0.7%대로 하락폭을 축소하는 등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장중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투자자들의 통행량도 참 많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었는데요. 우리 오늘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설 지나고 다시 뵐게요. 3월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매운맛 좀 보여준다는 음식점에 가면 항상 차림판 위에 있는 표가 있죠. 매운맛 몇 단계로 해드릴까요? 기본으로 해드려도 매운데 우리나라는 거기서 4단계에 꼭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튜버가 그렇고요. 유튜버 아니더라도 우리가 스트레스 많은 날 가면 저 오늘 이거 먹고 죽겠습니다. 4단계로 해주세요. 이럴 때 있죠. 매운맛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소울푸드에 반드시 들어가는 맛이기도 합니다. 말린 고추나 고춧가루, 우리 1인당 연간 고추 소비량이 3.8kg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매운 라면 1년에 8억 개나 팔린답니다. 오늘 매운맛 좀 보여주러 오신 분이 그래서 계시거든요.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의 강병철 교수와 함께 30년 내공의 매운맛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 달 만에 뵙는 건가요? 네. 교수님, 지난번에 농산물 종자 로열티 요거 참 아깝다. 우리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했고 네. 청양고추 로열티를 독일의 바이엘이 가지고 있다 해서 네. 우리 고추 먹을 때 그럼 바이엘이 돈 버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오늘 매운맛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제가 지난 30년간 고추 연구해 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추의 매운맛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매운맛이요. 사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교수님. 네. 고추의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강도 맵고 마늘도 맵고 뭐 네. 소위 말하는 그 사찰에서 오신채라고 하는 것도 다 각자의 매운맛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은 유독 이 고추에 많이 들어있다는 캡사이신 그쪽 매운맛을 좋아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그 매운맛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네. 이제 휘발성하고 비휘발성. 앞서 말씀하신 그 생강이나 양파, 마늘에 있는 거는 휘발성 매운맛이고요.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은 비휘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양파나 마늘을 이렇게 썰면 눈으로 매운맛을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건 알리신이나 알릴 설파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기체 상태로 공중에 떠다니다가 이제 매운맛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기체로 다니니까 뭐 마늘이나 양파 이런 거를 요리하면 매운맛이 좀 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다 날아가서 그렇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고추에 캡사이신을 더 좋아하는가? 그래서 이제 고추에 들어있는 매운맛은 말씀하신 대로 캡사이신이고 생강에 들어있는 걸 진저롤이라고 하고 후추에 들어있는 거를 이제 피페린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캡사이신의 매운맛의 정도하고 진저롤이나 피페린의 매운맛 정도를 비교하면 캡사이신이 진저롤보다는 한 150배, 그 다음에 피페린보다는 150배, 진저롤보다는 한 300배 정도 더 맵기 때문에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추를 찾게 되는 거죠. 양파나 생강 가지고는 우리는 이 매운맛에 대한 허기를 달랠 수 없다는 건데 그렇죠. 네. 교수님께서 마이크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네, 주시면 우리 네. 조금 더 네. 긴밀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 사람들은 생강이나 양파 정도 매운 걸로는 여기선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음식하면 다들 떠올리는 게 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치 맛도 옛날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의 대명사로 돼 있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매운 김치 먹은 게 아니라면서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 역사를 보면 크게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요. 삼국시대에 이제 김치의 원형이 되는 이 절임 채소가 있었고, 이제 독일에 가보시면 이제 사워크라우트라고 있잖아요. 양파 절인 거, 네. 발효시킨 건데. 그러니까 삼국시대 김치는 그런 형태의 절임 채소였다. 이렇게 장아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에도 장아찌 많이 먹지만. 그런데 이런 장아찌가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양한 양념하고 혼합이 되면서 이제 독특한 이제 발효식품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채소를 이제 도입하게 되니까 다양한 채소가 이제 김치의 주재료가 되면서 김치 종류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이제 김치 만들 때 젓갈을 넣잖아요. 네. 이 젓갈을 넣기 시작한 거는 문헌에 보면 한 1400년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젓갈을 섞은 이제 석박지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고 하고, 이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빨간색 김치는 이제 고추가 우리나라로 도입이 되면서 이렇게 등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젓갈 넣어서 푹 삭힌 그 맛있는 김장김치 네. 그런 식으로 먹은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예. 고추가 임진왜란 당시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거는 뭐 새설입니다만 네. 일본에서 이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네. 이 매운 고추 매운맛 좀 봐라 하고 들여왔는데 네. 우리가 그걸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다는 설도 있어요. 이게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치가 굉장히 맵기 때문에 고추에 들어가 있는 그 캡사이신이 굉장히 맵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호신용이라 아니면 우리 그 최루탄 원료에도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엄청 맵죠. 그러니까 이걸 고농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일본군이 무기를 가져왔다. 이거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일본 문헌에 보면 우리 지봉유설에는 뭐 고추가 일본으로 왔다고 돼 있는데 일본 문헌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설이 한국에서 임진왜란 때 갖고 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 우리가 줬다. 네, 우리가 줬다. 그러니까
항상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뭐가 한국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고추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본으로 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을 지내신 이제 권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그 고문원을 조사를 해가지고 네. 고문원에 보면 훈몽자회, 구급 간이방 이런데 우리 고추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초라는 문헌이 등장하는 게 조선 그 임진왜란 이전에 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초가 진짜 고춘지는 저 한글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데 그런 문헌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백과사전에도 한국에서 전파됐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유전자 검사 이런 걸 통해서 네. 품종 개발을 하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유독 우리나라 재래종 고추들은 그 다른 전 세계의 그 고추들하고 이 개통도가 좀 다르게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이 권대영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거, 일본 전래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전래설은 좀 틀린 거고 우리나라가 전래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일본 임진왜란 이전에도 있었을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추정인데,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어원이 고초, 네. 그 고자가 고통스럽다, 네, 맵다, 네, 그 정말 지독한 풀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마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네. 매워서 못 먹다가 네. 김치에 섞으니까 괜찮네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나중에 연구 결과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뵙고 말씀 나눌 때마다 작물 DNA 검사를 항상 한다고 네. 하시니까 이게 좀 네. 흥미롭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매운 걸 먹기 시작했을까? 네. 왜 거의 그 밑반찬으로 생각된 김치에도 넣었을까 생각해 보면 네. 철저히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매운 라면이나 매운 떡볶이 이런 거 한번 먹고 나면 네. 약간 고문당하는 느낌도 그렇죠. 있지만 네. 먹고 나면 굉장히 개운하거든요. 네. 네.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네. 이게 심정적으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캡사이신 성분이 대뇌에서 엔돌핀을 분비하도록 하고요. 엔돌핀은 고통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매운 음식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 뭔가 스트레스에 대한 그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매운 음식을 찾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식 산업 그 시대별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시대별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보면 97년 외환위기 당시 그때를 기점으로 매운맛 관련한 외식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닭갈비 같은 것도 그때부터 되게 매운맛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불황이 오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운 거를 더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이런 어떻게 보면 엔돌핀이 우리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매운맛을 네. 그 한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그 여성 연예인인데 볶음을 만들 때 뭔가를 너무 먹고 싶은데 네. 먹을 수는 없고 네. 하지만 아삭한 기분을 느끼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싶어서 네. 그때마다 청양고추를 막 5개, 10개씩 네. 입에 물고 깨물었다는 네, 거예요. 네, 네. 다이어트가 되면서 먹는 맛도 느끼려고. 네. 근데 진짜로 캡사이신을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일본 사람들이 좀 특이한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보면 일본에 보면 이제 고추차도 있고, 네. 이제 고추 가루 매운 거를 이제 그 탕에다 풀어가지고 네. 뭐 목욕을 이게 반신욕을 캡사이신 했다. 반신욕 이런 게 네,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그 열풍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캡사이신을 섭취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게 이제 그 우리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게 이제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는데, 아드레날린은 그 기초 대사를 증가시키고, 이제 기초 대사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제 지방 연소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뭐 매운 거를 많이 먹으면 땀 엄청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그만큼 연령 소모가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추가 맵기 때문에 아무리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기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게 섭취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한때는 뭐 그 연고로 해가지고 화장품 형태의 가 나와가지고 다리를 뚱뚱한 사람 다리에 바르고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캡사이신이 우리가 입으로 느끼는 맛이 아니라 사실은 통각이랑 그 온점의 온각의 작용을 열을 느끼는데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바르면 엄청나게 고통이 느껴져가지고 이걸 아무리 다리살이 네. 많이 빠진다고 해도 이게 이제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아. 한계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지금 시판이 안 된다고 네. 하셨는데 네. 한겨울에 굉장히 짧은 것들이 입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순간적으로 다리가 되게 따뜻해지지 않을까. 네. 하지만 네. 지나친 캡사이신은 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도 해주셨고 통증을 낮추기 위한 캡사이신 연고가 있다. 이 얘기는 네, 저는 처음 네, 들었네요. 네,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캡사이신이 음식의 매운맛을 내는 거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 의약품 원료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그 파스 같은 거 붙이면 후끈후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원료가 캡사이신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류마티스 이런 치료하는 연고 이런 데도 쓰이고요. 이제 그 열대 지방에서는 뭐 후추도 비슷하지만 이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김치 넣었을 때 사실은 우리 몸에 유해한 균은 별로 없고 무해한 균들, 유익한 균들이 많이 자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캡사이신의 작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고추의 캡사이신이 종양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종양세포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매운맛 참 오묘하고 고통과 맛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고추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네. 가보면 뭐 아사기도 있고 네. 뭐 오이도 있고 네. 청양은 뭐 전통적인 거 꽈리고추도 있고요. 네. 이렇게 고추의 종자도 다양하지만 아예 종자 단계에서부터 네. 매운맛을 단계별로 조절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들었는데 네. 이게 무슨 마라탕집도 아니고 매운맛을 종자 네. 단계부터 조절한다.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이제 매운맛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제 고추에서 이제 캡사이신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희석을 하게 됩니다. 네. 설탕물에 희석을 하는데 희석을 몇 배까지 했을 때 매운맛을 못 느끼는가. 이거 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스코빌 지수라고 하는데 SHU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먹는 김치에 들어가는 이런 고추는 한 스코빌 지수로 한 3,500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그 말씀하신 청양고추는 네. 한 10,000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세네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잘 네. 못 먹고.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로 알려진 스콜피온. 이게 뭐 매운 정도가 스콜피온의 독 정도 된다는 뜻이죠. 아니면 캐롤라이나 리퍼 이런 거는 네. 150에서 200만 스코빌 유닛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청양보다 한 100배 정도 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한번 손에 닿으면 여기 물집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운 정도가 다른데, 그러니까 다른 이런 계통이나 품종들이 있는 거죠. 근데 기자님이 네. 보시기에 매우 고추를 딱 청양을 먹었을 때 매운맛이 느껴지는, 매운맛이 합성되는 조직은 고추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가 예전에 고추밭에서 농화를 많이 했거든요, 네. 교수님.
고추의 그 끝쪽보다는 네. 요 꼭지가 연결된 그 위쪽이 매웠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고추의 매운맛이 종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종자가 달리는 그 조직을 태자라고 하는데요. 아. 그 태자 조직이 그 캡사이신을 합성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태자가 그 위로 가면서 좀 덜 발달하고 이 꼭지 부분에 많이 발달을 네. 하는데 거기에서 매운맛을 느끼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콜피온이나 캐롤라이나 리퍼 이런 것들은 그 태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아삭함을 느끼는 그 조직을 이제 과피라고 하고 이제 과육 내지 과피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매운맛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하게 되면 네. 엄청나게 더 매운 그 품종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청양고추보다 100배나 매운 거 요거는 이거는 그냥 먹을 수는 없죠, 교수님. 네, 네. 그러니까 공업용으로 많이 씁니다. 공업용. 네, 공업용 식품 마라탕에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고추에서 추출한 그런 성분을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액기스. 아. 그러니까 액기스 넣으니까 그걸로 이제 마라탕이나 아니면 식품 아니면 식당에서 매운맛을 어느 정도 조절하고 신라면의 매운맛도 어떻게 보면 그 추출물의 함량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라탕이 사실 요즘 MZ세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거든요. 네, 네. 그 래퍼 이영지 씨는 네. 한 달에 마라탕에만 100만 원 넘게 쓴다고 해서 네. 그 인스타그램 글이 굉장히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모든 그 맛의 기원이 되는 품종의 개발 그리고 네. 품종의 주권을 갖는 거예요. 네. 근데 교수님이 지금 다양한 고추 품종을 우리가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네,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품종 개발할 때 크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제 육종학 그 수업에서 3가지 목표를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재배하는데 병해충이 없게 할 건가, 아니면 이런 그 매운맛이라든지 그 고추나 아니면 다른 그 농산물에 들어있는 품질, 기능성, 제아잔틴, 루테인 이런 거 어떻게 많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6종 목표가 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이 그 병해충 저항성 품종을 만드는 연구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캡사이신이 굉장히 그 다양한 기능이 있고 맛으로도 느끼지만 이제 의약품이나 공업용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사용 한계, 우리가 먹는 거나 이런 그 의약품으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맵지 않은 캡사이신. 그거를 캡시에이트라고 하는데 캡시에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품종을 개발을 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매운맛인데 그런 거 통증을 못 느끼는 네. 이런 기능성 캡시에이트가 만든 품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맵지 않은 캡사이신이 맵지 않다. 저는 약간 이게 팥이 안 들어있는 그렇죠. 그 찐빵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이게 인기가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호불호가 좀 갈릴 거라고 네. 생각을 하지만 그 고추 청양하면 이게 청양의 매운맛도 있지만 청양의 어떤 다른 기능 아주 청양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매운 향. 뭔가 굉장히 아삭하고 네. 아주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개발한 품종은 매운 향은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고추를 딱 쪼개면 엄청 매울 것 같은데 맛을 보면 하나도 안 매워요. 그러니까 좀 그런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래요.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 살은 안 찌는 치즈케이크 뭐 이런 느낌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 치즈케이크는 사실 살이 쪄야 맛있는 네.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네. 이런 종자 산업이 앞으로 한국 경제 주요 수입원이 될 수도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어요. 네,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종자 시장 규모가 한 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아시아 지역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자, 특히 이제 고품질 종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한 50년간 벼나 아니면 우리 김치 재료가 되는
뭐 고추, 배추, 무에 대한 그 육종 기술은 세계 최고의 육종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나 뭐 아니면 뭐 그 2차 전지나 이런 거는 이제 세계 1등 가고 있는데 종자 시장에서 우리나라 그 종자 회사들이 점유하는 비율이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국가에서 이 종자 산업이나 농업을 산업으로 키우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 70년대 경제 발전을 하면서 농촌이나 농업에 희생시키면서 그쪽의 인력을 엄청 우리가 도시로 빨아들였죠. 도시로 빠져나오게 네. 되면서 좀 붕괴가 일어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산업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종자 회사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외로 진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 뭐 투자가 돼야지 발전하는데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다. 최근에는 이제 또 농산물 수입이 개방이 되면서 외국 농산물이 싸게 많이 들어오니까 또 거기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웃의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쪽 시장을 노리게 되면 이제 우리 내수용뿐만이 아니라 그 수출용으로도 많이 우리가 품종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기술이 뭐 다른 거 다 앞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발전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있으면 사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유퀴즈에 종자은행 나왔을 때 그것도 참 네. 그 의미 깊게 봤거든요. 네, 네, 네. 이 땅에 사라지는 종자들을 다 모아놓는 네. 그런 은행이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먼저일 거고 네. 남들한테 헐값에 넘긴 종자들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종자 주권 찾아오려면 일단 멋진 걸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멋진 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그동안 네. 지난 한 10년 동안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해갖고 그 우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촌진흥청이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 10년간 그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은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농업에 대한 부분은 저는 늘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 네. 농업은 방위 산업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종자 시장이 50조 전 세계적으로 50조지만 50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하면 그러니까 식품 산업 전체로 하면 자동차 반도체보다 엄청 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종자에 대한 투자는 국가에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래서 그 방위산업 예산 가지고 누가 경제 논리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우리 그 종자산업 그다음에 그 농산업, 농생명산업도 좀 그런 차원에서 국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의 강병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3716님, 마트에 갔는데 고춧가루 품질이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농사가 잘 됐나 봐요 하셨는데 고추 농사가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저도 시골에서 와서 저희 집도 고추 농사, 뭐 쌀 농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으셨는데 고추밭은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이 한여름 땡볕에 정말 힘들고 병충해에 좀 약한 편입니다. 쌀도 마찬가지고 해서 약치는 것도 힘들고 우리 농민들 참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게 되네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1월부터 시행인데도 예. 올해 들어서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만 벌써 38분이 출근했다가 퇴근을 못 하셨더라고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일단 시행되는 요 소식부터 간단히 전해 주십시오. 이 법안이 통과된 거는 지난해 8월이었고요. 최초로 국회에 발의된 거는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도 4월 달에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4년 논의 끝에 작년 1월 8일에 통과되고 나서 1년 지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만은 외국의 영향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산재가 제가 기자 생활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한 30년째 쭉 보고 있는데 30년 전에 산재가 한 2,200명 정도 됐었거든요. 연간. 예. 근데 작년에 얼마인가 하면요. 2,062명입니다. 조금 줄긴 줄었는데 10%가 채 안 되죠. 아유, 너무한데요. 그 그래서 사이에 우리 경제력이 발전한 걸 생각하면요. 그렇죠. 30년 전에는 네. 워낙 좀 뭐 힘들었었는데 많이 안 줄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줄일 것인가 이런 고민인 거죠. 해외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뭐 영국, 독일, 호주, 뭐 일본도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이게 결이 항상 비슷합니다. 산업안전법을 강화하다가 해보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기업 과실치사법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뭐 용어를 세게 하면은 기업살인법 이렇게도 하긴 합니다만은 내용 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영국에서는 기업살인법이라는 좀 무시무시한 법을 가지고 예. 있잖아요.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곳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영국도 사실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 우리하고 비슷한 심정으로 시작을 한 거죠. 대처 정부 이제 말기쯤에 이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 87년도에 이제 런던 지하철에서 참사가 대구 지하철 우리 네. 참사 났던 것처럼 불이 나가지고 30명이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바로 그 해에 벨기에하고 영국하고 오가는 페리 유람선에서 그게 침몰해가지고 한 200명 가까이 이제 서해 페리오 사건 우리 또 기억이 나네요. 우리 저 세월호하고 비슷한 네.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 법안이 이제 처음으로 그 발의된 것 자체가 세월호 3주기에 맞춰가지고 노회찬 의원이 이제 입법 발의를 했었거든요.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거죠. 산안법은 산재만 다루는 법이니까 사회적 재난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성수동이 무너지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산재와 사회적 재난이 다른데 인명피해 규모는 사실은 사회적 재난일 때 훨씬 더 클 수 네. 있고 그렇군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게 정말 그렇죠. 오래된 사건인데 일단 제대로 해결이 안 됐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실제로 그 태아가 사망한 사건들도 있었고요. 임산부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옥시의 전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했던 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까지 가장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하는 가까운 사고들 2016년에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2018년에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야간 작업하다가 사망한 20대 청년 김용균 씨 사건을 아직 뚜렷하게 기억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법이라는 법이 기존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있는데 중대재해법을 또 제정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두 개는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건가요? 일단 산안법은 산재만 다루는 건데 중대재해처벌기업법은 사회적 재난, 성수대교가 붕괴돼 네. 가지고 시민이 죽어도 뭐 작년 6월달에 있었던 그 광주의 이제 철거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공사장에 사건이죠. 일하던 노동자가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가지고 거기서 9명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걸 둘 다를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안법은 노동 현장만 다루다 보니까 노동 현장 내에 있는 현장에 무슨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만 다루다 보니까 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라고 처벌되는 사람들이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근데 기업은 구조상 의사결정권은 다 CEO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장 소장도 그냥 중간 관리자인 그렇죠. 경우가 많죠. 본사에 들어가면 뭐 그 과장급, 부장급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CEO를 처벌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중대재해법 시행 전부터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언론사별로도 굉장히 보도 태도에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연말까지 기업을 옥죄는 괴물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 이거 잘못되면은 임대차 3법처럼 이렇게 엉망이 될 거다.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 아마 안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도.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가지고 한전의 하청 노동자가 5일날 전봇대 위에서 사망했죠. 네.
그리고 이제 광주 아이파크 사건이 가장 이제 11일 날 일어났죠. 근데 아직도 시신도 지금 제대로 다 못 찾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태고, 뭐 쭉쭉 해가지고 포스코에서 20일 날 또 이제 하청 노동자가 숨졌고, 근데 현대중공업이 정규직 노동자가 24일 날 또 숨졌거든요.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이 만들어진 지 48년 됐는데 472명이 돌아가셨습니다. 해마다 10명씩 돌아간다고 아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거론한 회사들은 되게 큰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큰 회사고 소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회사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스크린하지 못하는 작은 회사들의 사정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또 반면에 재계에서는 외국은 이렇게 안 한다. 처벌이 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일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법 제정 당시에 1년 전에 논의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때 이제 뭐 공무원 처벌하는 건 빠져버렸고요. 네.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2년 유예했고요. 정확하게는 5에서 49인까지는 2년 유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배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 뭐 전국에 얼마나 될 건가 그러는데 산재 사고 일으키는 것 중에 80%가 50인 미만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참 답답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에서 사고가 나는가, 그러니까 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은 이쪽인데 안전판 같은 것들은 사고가 덜 나는데 만들자 좀 그런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면 사고가 안 나게 하면 처벌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법 자체를 이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이제 법안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독을 해봤는데요. 네. 처벌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더 그 중점이 두어져 있는 법안이긴 합니다. 처벌은 한국의 정서상 많이 네. 좀 피한 지점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관계자 중심의 보도를 하거나 심지어 이걸 일부 가정해가지고 길 가다 넘어져도 지자체 단체장이 뭐 처벌받는다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처벌은 이미 제정 당시에 없어졌어요. 그래요. 우리가 광주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 동구청이 아직도 현대산업개발에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전반적인 상황을 좀 균형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내일 20대 대선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이고요. 서울대 경제학부 주병기 교수와 함께 그린플레이션 얘기할 거거든요. 물가 오른다고 난리들인데 기후 위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자본주의 이거 좀 담론이 커지는데 이런 경제 상황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 게 맞느냐 다분히 철학적인 담론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이 돈인 시대여서 이거 한번 얘기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 시작되죠.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연중 무휴입니다. 저희 추석 때도 내내 함께 했는데 이번 설 연휴에도 여러분의 고향 가는 길 혹은 집에서 듣는 길 요거 함께 하겠습니다. 각 분야의 그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할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코너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 서상영 본부장하고 같이 증시 왜 이래요 알아볼 거고요. 문화예술 분야의 김영대 평론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류 전문가 명욱 교수와 함께 설 연휴에 혼자서 홈술하실 분들한테 드릴 만한 팁도 있을 것 같고 IT는 아마 국내에서 제일 잘하실 겁니다. 우리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시가로 팔린다는 요 테슬라 얘기들 그리고 해외 IT 동향들 잘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설 특집 생방송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내용을 추가해서 보내줬네요.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 보증 7억 원 넘는 전세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발전.